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이번 주 월급 들어오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어떠셨습니까? 이게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은요, 몇십만 원씩 토해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는 후배들도 적지가 않고요. 100만 원 넘게 또 토해내야 된다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전 이번이 다행히도 더 내야 될 것은 없었는데 환급 받던 건 역시 적더라고요.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냐 했습니다. 근데 월급 얘기하면은 다들 한숨부터 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바람과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어디론가 빨리 빠져나가니까 월급이 로그인 되자마자 로그아웃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내 월급이 들어온 것은 나보다 카드 회사가 더 빨리 한다, 귀신같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월급 루팡,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일하는 것은 없는데 도둑처럼 월급을 챙겨가는 사람들을 이 궤도 루팡에 빗대어서 월급 루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크루트 조사를 보면은요, 직장인의 월급이 바닥나는 기간이 평균 17일입니다. 아니, 월급이 17일이나 간다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17일밖에 못 간다고? 하고 또 반대로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이 월급을 받았을 때는 잘 아끼고 모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정말 단단히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아름드리 나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극존칭을 좀 썼네요. 월급이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긴 이게 월급님 아닌가요? 정말 귀하신 월급님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극존칭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나왔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2부와 3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 관련 대책, 그리고 또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나온 대책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지수는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정말 가까스로 올랐는데요. 사실 지수 자체는 7.66포인트 상승한 1978.4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마이너스권이 0.86포인트 하락한 528.3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렸네요, 코스닥은? 네, 코스닥은 좀 내렸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좀 지수는 올랐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 체감 지수는 좀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의 특징입니다. 거래소 시장 올라가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손에 쥔 게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 장세거든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테마주 장세다, 여러 가지 최근에 게임주다, 헬스케어 섹터다, 이런 종목들 계속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 쪽으로 약간 매기가 이전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조금 탄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게임 섹터가 조금 고평가 논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IT 부품류들, 특히 스마트폰 부품류들이 이번에 갤럭시 S5 공개 이후에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상당히 좀 시련이 컸던 오늘 하루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 시장 보면 5일째 사고 있어요. 네네. 예,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도 뭐 1,350억대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선물도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면서 12월 만기부터 따진다면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만기가 있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누적 매도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네. 누적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현물로만 따진다라면 아직까지도 누적으로는 12월 만기 이후로 따진다면 2조 7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지속하면서 일정 부분 그동안 매도했던 부분들을 되사주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뭐 사는 종목들은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사나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요. 낙폭과대주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는 있는데 올라가도 팔 수 없는 것들. 네. 아직까지 내 매수가랑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 좀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계속 좀 사는 것들을 사던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선호하는 네. 그런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매기가 있는데요. 특히 뭐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네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었던 현대차, 네.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은 뭐 끊임없이 현대차를 좀 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의 다 힘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관들이 살 때는 현대차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한 3일 사주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페이스북에 이제 다른데 이제 메신저 서비스 하는데 왓츠앱을 인수한 다음에 네이버의 뭐 경쟁력 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확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뉴스에 놀라서 기관은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샀죠. 네, 그걸 싹 다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뭐 탓할 수는 없는데 참 기관이 좀 영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기관들의 매매 행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소형 개별주에서는 기관들이 너무 단타에 치중을 하고 거래소 쪽에서는 항상 외국인들한테 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매매 행태가 좀 많이 나와서 네.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애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사주느냐도 계속 관심이고 정말 낙폭과대밖에 재료가 없을까. 이제 곧 3월이 올 텐데요.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선진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오르면 지표가 좋아서 오르는 거고 빠지면은 날씨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오르고 네. 네, 뭐 이게 탓도 되게 많고 다 그냥 다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 네. 시장은 뭐라고 하든 그냥 다 오케이 막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안 좋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안 좋고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국내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네. 미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각이 좀 못 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가장 호재가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호재고 네. 가장 악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악재라고 하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예. 그렇다시피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와 게임 섹터가 그동안 있었다라면 네. 거래소 시장의 지금의 기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그냥 낙폭과대 섹터. 낙폭과대주. 예, 예. 왜냐하면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한계주들이 있잖아요. 뭐 건설업종들도 사실 그랬었고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증권업종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살깎기를 계속하면서 네. 수수료를 인하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수료를 다시 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직원들 구조조정도 너무 뼈아프게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좀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요새 또 거래소가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이유로 하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과 함께 절묘하게 이제 쇠바닥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져서 3월에는 좀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태원 SK 회장,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데 오늘 최종 판결 나왔죠. 예, SK는 조금 이제 판결이 좀 뒤집어지기를, 네. 뭐 뒤집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대법이니까
이제 파기환송 같은 거겠죠. 네. 다시 좀 돌려보내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이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 역시도 원심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고 그동안 핵심 증인으로 되어 있던 그 김원홍 씨라는 사람이 고문이요? 예, 네. 쭉 대만 쪽에 도피하고 있다가 항소심 직전에 판결 직전에 국내로 들어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SK는 이 핵심 증인이니까 이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리 연기 같은 거를 줄곧 요청을 했었고 근데 2심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결국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형제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보통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태광그룹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구속된 예가 있고요. 또 LIG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 구속이 된 예는 있었지만 어쨌든 대법 확정 판결에서까지 이런 예는 거의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결국 두 형제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3년 6개월 4년이니까 상당 기간 이 네.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문 경영인 체제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회사니까 오너가 없다고 해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굵직굵직한 투자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오너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휠체어라든지 또 구급차에 실려서 오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멀쩡하게 보인 것도 이런 거 판결이 나게 되지 않았나 공교롭게도. 예. 최태원 회장은 아직 젊죠. 네. 상대적으로 젊고 지금 54세인가 그렇죠. 아마 네. 동생도 51살이고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럴 기제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SK그룹 국내 3위 재벌 그룹입니다. 네. 아무튼 오너와 그 두 동생 그러니까 넘버 1, 2가 다 지금 이제 부재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으니까 그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힘든 창사일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계의 어떤 이런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 또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또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벌 총수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게 분명한 추세인데 네. 어떻게 하나다 이런 방향이다 누그러지고 있다 아니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네. 일률적으로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부가 공공기관들 중에서 이제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중점 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곳들이 있었잖아요. 네. 몇 군데가 아마 부채 감축 계획이 미흡하다고 반려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 수백 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집중 관리 대상이 지금 56개입니다. 네. 그 중에 18개는 부채가 많아서 이 과다 부채로 인한 중점 관리 기관이고요. 네. 38개는 이른바 방만 경영, 복리후생이 과하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방만 경영 대상 공공기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18개 금융기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다부채 문제 여기 과다부채 문제로 이제 중점 관리 대상이 된 18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 빚을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주 계획서를 받았는데 네. 그중에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석탄공사 이렇게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축 계획이 투자를 맞았습니다. 예. 미흡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추가적인 자구 노력,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내야 됩니다. 나머지 13개는 일단 통과가 됐고요.
어쨌든 이 18개 기관들은 2017년까지 이 47조 원 정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빚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정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 18개, 부채 많은 18개 말고, 이른바 방만경영, 표현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방만한 38개, 빚 많은 18개와 방만한 38개인데, 이 소위 방만경영 대상으로 분류가 된 38개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제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뭐 한국거래소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금 올해 안에 복리후생비를 31%가량 줄여나가겠다. 지금 현재 평균 복리후생비가 1인당 427만 원인데요. 그걸 290만 원 정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복리후생 감축은 이게 노사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 단체 협상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기업 노조들은 단체 협상사항인 이 사안을 노조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측이 또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또 반발을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여서 공공기관 내에 노사라기보다는 노정 갈등이겠죠.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 가능성이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전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잖아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걸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또 거치식 만기 일시 상환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거는 이게 이자가 시중금리가 낮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을 때 그냥 낮은 이자에 달콤하게 이제 빠져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가 높아지면 그거 갚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금리 대출은 좀 줄이고 고정금리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이 고정금리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고정금리 대출을 좀 늘리겠다. 해가지고 올해 안에 지금 16% 정도인데요. 20% 내년에 25% 또 2017년에는 40%까지 늘리겠다. 변동금리를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고요. 또 하나 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많아져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거치식이라고 그래가서 일정 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오면은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역시도 이자만 내니까 사실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원금 갚아야 될 생각하면 이제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출을 받는 동시에 그 다음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조금씩 다 갚아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른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보편적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거치식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나가겠다. 이 비중도 역시 지금 한 18%밖에 안 되는데 2017년까지 40%로 높이겠다.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은행권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총 부채도 뭐 수십조 원을 줄여야지 목표치를 맞출 수 있던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세배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어제 나왔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이 중에서 공공임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부 기다려주십시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세프 하요.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은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습니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건 뭐 누구라도 동의를 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주택 방안을 마련한 건데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월세 시대의 대책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공공임대의 공급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아파트의 권일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공공임대 부분 같은 경우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강조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공공임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이제 전세값이 급등하고 월세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의 어떤 고난이 지금 가중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4만 가구 정도, 2017년까지 4만 가구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추가로 한 4만 가구를 더 공급을 해서 2017년까지 약 최대 한 8만 가구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난이라든지 월세난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네. 이제 목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공공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예, 예. 네, 한계에 직면해 있으니까 공공임대를 늘리기는 하겠는데 거기에 민간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민간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리츠 형태로 해서 그 민간 자본을 이제 흡수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준공공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또 어떤 다른 형태로 어떤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기금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공동 투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공 또는 이제 민간 기관이 뭐 매각 자산이라든지 뭐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다양한 부지를 이제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때 아무래도 이제 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뭐 동 단위로 해서 임대사업자에게 뭐 통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서 좀 더 이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형태가 이제 같이 뒷받침되고요. 준공공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12월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용 면적 85회백 이하 주택을 10년간 임대하는 이제 조건인데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혹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제 인하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예. 일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어떤 참여를 늘리겠다. 그런 이제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리츠,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예. 이게 뭐 부동산 펀드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펀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뭐 최근 형태도 보면은 뭐 리츠 펀드 뭐 그런 이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네.
뭐 작은 자본부터 해서 좀 많은 금액까지 예. 그 일반인들이 혹은 이제 기관 투자자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그 자금을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목적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내는 거니까 네. 일반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기대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끌기 위한 형태가 부동산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공공임대는 공공임대랑은 어떻게 다르죠? 요거는 이제 그 민간 그 사업자가 이제 그 구입을 해서 한다거나 네. 뭐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이제 짓는 형태가 되겠고요. 일반 이제 공공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뭐 LH 공사라든지 네. 혹은 서울 같은 경우는 SH 공사라든지 그런 이제 공공 기관이 주도하에 예. 하는 형태라면은 이번 그 준공공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이제 좀 더 참여해서 네. 예,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리츠를 이용을 하겠다는 건데 예. 이 리츠가 활성화가 되려면 당연히 민간 자본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들어올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임대주택의 수익성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통상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약 평균 5%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잘 나오게 되면 최대 14%까지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러한 해결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땅값,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향후 이제 팔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차익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을 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걸 조금 줄여주는 그런 방법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당근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당근이 충분한가요? 이게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이번에 지원 방안이 나왔나요? 일단 뭐 저희 쪽에서 이제 보기에는 뭐 그동안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땐 형태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발표된 것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시장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워낙 지금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뭐 매수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이런 혜택들로 인해서 뭐 민간 공공 임대 사업이라든지 민간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붐업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방향은 잘 정한 걸로 보고 방향은 잘 계시네요. 잡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공 임대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겨요. 예, 아무래도 그런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이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향후 이제 그 분양 전환한 시점에 어떤 뭐 가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의 어떤 차별점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공공 임대라고 하면 뭐 LH 공사라든지 SH 공사라든지 이제 공공기관, 네. 공기업에서 짓는 어떤 그 주택 그들이 이제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게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도해서 그 민간이 주체가 되는 그 형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어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민간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뭐 자격 조건 중에서 청약저축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네. 부동산의 일정 금액이 뭐 그 자산이라든지 혹은 자동차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산 기준이 좀 마련이 돼 있고요. 예.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뭐 그런 뭐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보다는 좀 임대료가 아무래도 좀 비싼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택지비를 좀 적게 네. 부과받아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혹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는 반면에 예.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좀 택지를 좀 비싸게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공임대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뭐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대충은 평형이 조금 소형 쪽인가요? 아무래도 아니 그 전용 면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물론 이제 그 중소형 그 전용 면적 85해배 이하 물량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커 나가면서 그 전용 면적 85해배 초과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뭐 부분도 인식도 많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많이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공공임대랑 민간임대를 나눠서요. 예산이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히 이렇게 기준이 얼마다라고 좀 기준 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통상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은 그 주변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보증금이랑 그런 월세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금액 그리고 예. 앞으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사전에 먼저 판단하시고 그러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뭐 LH든 SH든 뭐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변의 전세가를 일단 좀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2017년까지는 8만 가구라고 했는데 올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의 물량 그리고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현재 지금 SH나 LH 쪽에서는 아직 올해 지금 공급 물량을 명확하게 지금 그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통상 이제 그 연초에 결정이 되는데 이게 그 빠르면 2월 말에서 늦으면 3월경쯤에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대 아파트 입주하시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이제 LH공사든지 SH공사든지 홈페이지를 그 이제 상시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월달경에 이제 확정이 돼서 물량이 완전히 오픈되면 그때 이제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지금 뭐 파악은 좀 제대로 파악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나올 물량들은 뭐 수원이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뭐 위례신도시도 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진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임대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과거에는 임대 아파트의 질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뭐 그 건설 재질이라든지 마감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제 불만족스러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2000년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도 많이 공급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공 임대도 상품이 질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 물량이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안 좋다라는 인식은 좀 많이 좀 바뀌었는데요. 요즘도 물론 이제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뭐 일부 소비자들은 이제 좀 이렇게 뭐 약간 폄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임대 아파트 굉장히 살기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뭐 현장을 뭐 주변을 많이 둘러봐도 임대 아파트가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그런 인식은 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들어오면서 공공도 같이 끌어서 좋아진 그런 경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내가 사겠다라고 할 때 절차가 복잡한가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는 이제 그 통상 뭐 5년 임대 혹은 10년 임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년 임대라고 하게 되면은 5년 되는 시점에 뭐 분양 전환,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 그 임차인한테 먼저 이제 그 분양 받을 것인지를 이제 사전에 묻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분양을 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10년 동안 예를 들어 거주하시고 그분이 뭐
거주를 하시게 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네.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명의를 이제 그분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 기간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나 그걸 사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기간 이후부터는 이제 사고 팔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셔서 네. 예,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5년이나 10년 지난 그 시점에서 그렇게 예, 예, 복잡하지는 않게 할 예, 수 그렇지는 있다는 그런 않습니다. 예,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마무리로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임대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그 공급을 늘려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다양하게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야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최대 8만 원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혀 그 전세 시장을 뭐 안정화시키는데 영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은 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민간 건설사하고 일반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그 얼마만큼 리츠를 통해서 이쪽에 네. 투자를 할 것인가.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좀 가시화되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거 지금 수익률을 얼마 정도 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예. 그러다 보니 그 더 투자자들이 더 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임대 아파트 공급은 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현 네. 시점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예. 그나마 그 안정화시키는데 시기도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주택 서민이 뭐 830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까 예. 더 많이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 피해받고 네. 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닥터 아파트의 권일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크라이나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되게 복잡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 문제가 이제 복잡하고, 예. 그게 이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좀 정치적인 면부터 보면, 여긴 지금 이념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후에 좌익이나 우익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격동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 네. 이 문제가 이제 큰 이슈고요. 예. 지역적으로도 그 우크라이나가 그 계란형으로 좀 생겼는데 이 동쪽은 러시아 쪽이랑 가깝고 서쪽은 서방이랑 가깝고 그래서 이 동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쪽은 러시아 말을 쓰고요. 서쪽은 우크라이나어를 쓰면서 그렇군요. 서방 쪽에 좀 더 가깝고 네. 동쪽은 이제 러시아 쪽에 좀 가깝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반정부 시기가 되면서 유혈 사태가 터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도피를 했죠. 야권이 네. 이기면서 그 대통령이 이제 친러파기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지금 도피를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쫓겨난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네. 또 전임자가 굉장히 부패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이 좀 이따 이제 태국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양쪽의 이 주장이 너무나 이제 분분하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타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경제까지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오렌지 혁명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오렌지 혁명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친서방파가 그 이전에 너네들이 너무 부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2010년에 그 정권 교체 이제 선거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다시 피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시기가 발단된 또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게 네. 그 유럽연합이랑 우크라이나가 FTA를 그 맺는 문제가 작년 11월에 그 제기가 됐었는데 네. 지금 도망가 있는 이 대통령이 FTA를 EU랑 하지 말고 러시아 쪽에서 경제 지원을 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면서 네. 두 나라가 한 나라에서 지금 두 개의 그 세력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 이게 어떤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통화, 그리브나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 들어서 한 10%가량, 폭락했고, 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석유 메이저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고, 이 악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나라에 좀 돈이 없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러시아에서 돈을 빌려오느냐 아니면 서방에서 돈을 빌려오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했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러시아에서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EU나 IMF에 이제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IMF 같은 데서는 지금 실무진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정부가 돈이 없다 그랬는데 네. 부도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지표를 보면은 부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국가 부도를 보는 그 지표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하는데 좀 어려운데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부도 보험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도 보험료가 한 13%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그 안전한 나라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해도 남유럽의 그리스나 이런 나라도 한 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13%니까 네.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급등한 상태고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위험하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지금 나라국 간에 돈이 없고 지표들이 그걸 반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유동성 위기의 그 상태인데 앞으로 환율이 더 위험해진다거나 이러면 정말 외채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이 상황에서 디폴트 못 갚겠다라고 네. 선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표는 분명히 이제 위험한 네.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과연 디폴트를 진짜 발표할 거냐. 그 부분은 좀 그 주변 국가들의 지원 이 문제가 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EU나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을 해주면 디폴트 선언을 할 필요는 이제 없는 거고요. 현재 미국이나 EU가 그 새로 이제 들어선 야당 정권에 대해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한 3월쯤에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그거에 따른 대가, 각종 경제 개혁, 구조 조정 이런 걸 요구하면서 우리도 IMF 때 그랬지만 네. 어떤 서방식의 이제 경제 체제를 이식하는 그런 시도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채권 같은 게 물려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예,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갈 거냐 네. 가장 큰 그게 이슈인데 채권 시장에서 좀 핫 이슈가 이 템플턴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 펀드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템플턴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5천억 가량 손실을 봤다고 하고 최근 일주일간 템플턴이 우리나라에서 1조 원 가량의 채권을 팔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채권을 팔아서 우크라이나 쪽에 손실을 만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템플턴 쪽에서는 공식 입장은 좀 밝히지 않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마일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이번까지 5번째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공공임대 부분을 살펴봤고요. 3부에서는 지금 각종 주목이 되고 있는 월세,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